어둠의 마법, 주문, 의식 또는 저주를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스스로 신비로운 관습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대개는 누군가를 해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완고한 무신론자조차 미신을 믿을 수 있는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법은 인류 역사 내내 함께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책, 민속에서만 마법을 접합니다. 마법 의식의 가능한 결과와 이러한 관행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몇 년 전 15세 소년 아리엘리 카차루코 구엔의 사건은 베네수엘라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소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비극적인 죽음 며칠 전에 녹화한 영상 때문에 널리 주목받았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그녀는 신비한 질병으로 말 그대로 시들어갔습니다. 의사도 유명한 민간 치료사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소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간단히 누엘리로 알려진 나리엘리는 2004년 7월 카리브해 연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 라과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도시는 같은 이름의 베네수엘라주의 주도입니다. 그녀는 안드레아와 호세 고메스 구안이 이끄는 평범한 가정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항구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딸들을 키웠습니다. 누엘리는 밝고 명랑하며 외향적인 소녀로 자랐습니다. 그녀는 학업 성적이 우수했고 스포츠에 전념했으며 학교 배구팀의 주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학업과 운동 외에도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사진, 짧은 영상, 이야기, 동기부여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유명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안이 자란 도시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곳의 기반시설은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가장 악화된 곳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주민들은 수돗물과 전기 같은 기본 공공 서비스의 잦은 중단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의료 시스템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이러한 필수 시설에 대한 꾸준한 접근 없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관된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고난은 라과이라 사람들을 단결시켜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민들은 가능한 한 작은 즐거움을 누리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0대들은 낡은 휴대용 스피커로 분위기를 띄우며 옥상에서 음악과 춤이 있는 파티를 자주 열었습니다. 나리엘리는 이러한 모임의 단골이었고 항상 파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기술대학에 다녔고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스포츠계에 떠오르는 스타로 여겨졌던 그녀는 현실과 온라인 모두에서 폭넓은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와 결단력은 어떤 방이든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2019년 8월, 나리엘리는 그 옥상 파티 중 한 곳에서 한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즉각적인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 19세로 더 나이가 많았지만 나이 차이는 두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마침내 1대1 데이트를 신청하기 전에 여러 번 그룹으로 어울렸습니다. 나리엘리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흥분과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 관계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딸을 잘 키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내딸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의 감정을 경험하는 나이였습니다. 나리엘리의 연인의 신원은 공개된 적이 없으며 오늘날까지 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사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계 자체는 짧았고 몇 번의 데이트만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운명의 장난으로 그 젊은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리엘리의 목숨을 앗아간 일련의 사건에 무심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19세의 스테파니 캐롤라인 로드리게스 히메네스라는 젊은 여성이 예기치 않게 누엘리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스테파니는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었지만 넓은 상호 친구들 덕분에 지역 파티에서 그들의 길이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리엘리의 학교에서 열리는 배구 경기에 나타나 그녀와 그녀의 팀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한 우정을 형성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매일 나리엘리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의 삶에 대해 묻고 특별한 행사와 사적인 파티에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값싼 영화표를 구하는 재주가 있었고 마을의 최신 문화 행사에 대해 항상 알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가는 방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리엘리에게는 완벽한 짝처럼 보였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녀에게 성숙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스테파니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관계에 대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스테파니는 학교에 사랑받는 운동선수와 그녀의 팀원들과 어울리면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열렬한 청중을 제공했고 그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확장시켰습니다. 스테파니는 눈에 띄었고 인상을 남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한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 종종 어린 친구들에게 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 어떤 콘텐츠를 게시해야 하는지, 더 많은 참여와 좋아요를 얻기 위해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을 주었습니다. 10월까지 스테파니는 구한 가족의 집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 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고 학교와도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들르며 구한 가족에게 익숙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보였고 종종 페이스트리나 사탕과 같은 작은 간식을 가져왔고 심지어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나리엘리의 부모는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를 비공식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스테파니는 거의 나리엘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파티에 함께 갔고 스포츠 행사에 나타났고 숙제를 도와주었고 자주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최근에 만났는지와 명백한 나이 차이를 고려할 때 그들의 친밀함은 얼마나 최근에 만났는지와 명백한 나이 차이를 고려할 때 그들의 친밀함은 몇몇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스테파니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비주의와 영적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쿠바 출신의 강력한 영적 치료사이며 전통과 신념이 풍부한 고대 아프리카 문화인 요루바족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아이티 부두교는 부분적으로 요루바 전통과 기독교가 혼합되어 발전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종종 부정성, 시기심, 해로운 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고 말하는 특이한 부적을 착용했습니다. 그녀의 소중한 소유물 중 하나는 작은 돌, 말린 허브, 새 깃털로 채워진 작은 빨간 천 주머니였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부적으로 어디든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친절한 영적 안내자라고 부르며 조상으로부터 고대 지식을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는 보호의식을 만들고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심지어 사랑과 삶에서 성공을 가져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분위기는 그녀를 어린 친구들에게 일종의 전문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에너지와 치유 및 정화를 위해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신비로운 물건, 유색 양초, 성인 조각상, 종이, 천, 돌에 그려진 오컬트 상징, 주문서와 의식 안내서가 쌓인 선반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리엘리의 어머니 안드레아는 스테파니의 영적 관심사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안드레아는 신비로운 관행을 자신의 신앙에서 멀리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녀는 딸이 스테파니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다른 친척들과 상의하고 나리엘리 자신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그것이 단지 순진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가족은 이미 스테파니를 자신들의 가족 중 한 명으로 생각했습니다. 10대들이 주문과 부적으로 장난을 치고 싶다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2019년 12월 중순 스테파니는 나리엘리와 다른 몇몇 소녀들에게 특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들은 보름달 아래에서 정화의식을 거행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룹은 양초와 작은 신비로운 조각상을 들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요르바어로 짧은 주문을 외우고 모래의 상징과 오망성을 그리고 밀랍 양초에 불을 붙이고 각 소녀에게 개인적인 보호의 한 형태를 제공했습니다. 나리엘리는 손목에 단단히 묶인 빨간색과 검은색 실과 작은 구슬로 꼬인 이상한 팔찌를 차고 새벽녘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안드레아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불안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딸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스테파니가 그것을 보호 부적으로 주었고 항상 차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아는 불안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팔찌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리엘리가 잠들자 안드레아는 조심스럽게 실을 자르고 부적을 제거했습니다. 나리엘리가 깨어나 그것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놀랐지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을 재빨리 둘러본 후 그녀는 밤에 잠자는 동안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직전이자 달빛 의식 며칠 후 나리엘리와 3명의 대학 친구들은 국내 최대의 명절 박람회 중 하나를 위해 수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녀들은 선물을 쇼핑하고 축제 분위기를 즐긴 후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찌는 듯이 더웠고 버스는 10,000원이었습니다. 나리엘리가 라과이라에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그녀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근처의 낯선 사람들이 그녀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가 의식을 되찾도록 돕고 물을 주고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열사병을 겪었다고 결론지었지만 심각한 위험은 없다고 모두를 안심시켰습니다. 나리엘리는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지시와 함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녀의 부모도 아무런 위험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며 에너지가 넘쳤고 가벼운 질병조차 거의 겪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은 가족이 새해를 준비하는 동안 평온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한 가족의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스테파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멈추었고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나리엘리와 그녀의 가족은 그녀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12월 29일 이른 아침, 나리엘리는 갑자기 매우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심하게 토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겁에 질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새벽에 그녀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체온은 정상이었고
혈압은 안정적이었으며 검사 결과 감염이나 기저질환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 활동조차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명확한 증상이나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은 추가 치료를 위해 그녀를 입원시킬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구한 가족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지침을 주고 나리엘리를 집으로 보내면서 그녀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나리엘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약해서 침대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현기증이 계속해서 그녀를 덮쳤고 그녀는 심한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안드레아는 딸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고 한 번에 몇 방울씩 작은 숟가락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리엘리는 그것조차 삼키기 힘들어했습니다. 거의 즉시 그것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감기, 식중독 또는 다른 질병을 가리키는 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혈압은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1월 2일, 가족은 다시 의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의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얼마나 허약해졌는지에 놀라 병원에서 전체 진단 평가를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혈액 검사, 기생충 검사, 심전도 및 기타 검사에서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급성 문제는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수도의 더 큰 의료센터에서 추가 평가를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나리엘리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체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곧 물도 전혀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수도의 여러 병원과 개인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병상이 없거나 직원이 명확한 진단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나리엘리는 단 일주일 만에 11파운드, 약 5kg 이상 체중이 줄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험한 감소이지만 특히 날씬한 10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가족 의사는 무력하게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부모는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딸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점점 더 절망에 빠졌습니다. 1월 4일까지 나리엘리는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고 침대에서 일어나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어졌고 결국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몸짓이나 고갯짓으로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것조차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예는 한 번, 아니오는 2번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초점을 맞출 수 없었고 종종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1월 5일, 의사는 다시 방문하여 그녀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심한 쇠약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검사에서는 감염이 배제되었고 급성 문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도당 수치가 약간 떨어진 것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탈수를 막기 위해 정맥 주사를 투여했지만 나리엘리는 먹거나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시도할 때마다 메스꺼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수도에는 여전히 이용 가능한 병상이 없었고 지역 의사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질병의 원인이 현대의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들은 민간요법과 영적 정화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했습니다. 전통적인 치유와 신비로운 보호 관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개인들입니다. 2020년 1월 6일, 나리엘리의 아버지는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눈은 크게 뜨고 있었지만 완전히 초점이 맞지 않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약간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창백했고 팔과 다리는 보이지 않는 줄에 의해 당겨지는 인형처럼 불규칙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호세 고메스는 다른 도시에 사는 먼 친척인 클라우디오 로하스에게 영상을 보냈습니다. 로하스는 정화와 보호를 목표로 하는 조상의식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영적 치료사이자 수행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부정적인 힘을 몰아내는 의식을 수행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영상을 본 후 로하스는 즉시 구한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딸이 그녀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어두운 영적 영향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떤 의사도 도울 수 없으며 그들은 그녀를 즉시 카라발라에 있는 그의 공동체로 데려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팀이 그녀의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의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절박한 부모에게 로하스의 말은 마지막 생명줄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아픈 딸과 함께 즉시 떠나 다음 날 아침 클라우디오가 사는 외딴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공동체 영적센터는 넓은 홀과 꽃으로 덮인 제단이 있는 넓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곳곳에 양초가 타고 있었고 수행자들은 고대 언어가 혼합된 기도를 읊었습니다. 나리엘리는 제단 앞에 들것에 눕혀졌고 로하스가 이끄는 세 사람이 그녀의 맥박을 확인하고 그녀의 몸 위로 상징적인 몸짓을 했습니다. 이 초기 진단 후 로하스는 어두운 힘이 그녀의 호흡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생명 에너지를 먹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의식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정화였습니다. 나리엘리는 수십 개의 밀랍 양초로 둘러싸인 제단 근처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기도가 낭송되었고 그녀에게는 성수, 약초 달인 물, 럼주 혼합물이 뿌려졌습니다. 새벽 직전에 살아있는 흰 수탉이 그녀의 몸 위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흔들린 후 질병의 상징적인 전이의 일부로 제단에서 희생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찬물 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나리엘리는 신성한 힘을 가졌다고 믿어지는 빠르게 흐르는 산골짜기로 옮겨졌습니다. 그녀는 3번 담갔다가 담요에 쌓여 사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젖은 몸은 얼음으로 채워져 아침까지 사원 안뜰에 남겨졌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렸지만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사지 경련이 멈추고 호흡이 차분해졌습니다. 셋째 날,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한 약초 혼합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 마실 탱크철을 제공받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정화가 성공했고 그녀는 회복의 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리엘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에 부어진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하스는 의식이 제대로 수행되었고 어두운 에너지가 제거되었으며 나머지는 이제 더 높은 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은 기도와 약초 연기가 투여될 수 있도록 하룻밤 더 머물렀다가 1월 10일에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드레아와 호세 고메스가 막내딸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동안 세상의 나머지 부분은 배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나리엘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스테파니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조사할 힘이나 여력이 없었습니다. 스테파니를 확인하기로 결정한 것은 나리엘리의 오빠와 언니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그녀가 아직 거의 한 달의 임대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파트에서 이사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나리엘리가 물조차 마시지 않게 된 바로 그날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단지 사람들을 피하는 것보다 도망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실종 시점은 심각한 위험 신호를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개인 소지품을 남겨두고 떠났는데 이는 그녀의 퇴장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월 11일 저녁 7시 30분경 나리엘리는 부모님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증상이 나타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눈앞에서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들이 시도한 어떤 것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 의료 보고서에는 그녀의 사망 원인이 심각한 신체적 쇠약으로 인한 폐렴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원인이 자연사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부검은 수행되지 않았고 독성 검사도 의뢰되지 않았습니다. 나리엘리는 다음날 가장 가까운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지역 묘지에서 조용한 장례식을 치르고 안장되었습니다. 그러다 1월 14일 스테파니가 다시 나타나 공동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나리엘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소식이 슬픔에 잠긴 부모에게 전해지자 그들은 그녀를 찾아내어 대면하고 답을 요구했습니다. 진실을 추궁당하자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스테파니는 겁에 질린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진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고 일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질투심에 나리엘리에게 영적 저주를 걸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여름 나리엘리가 데이트했던 소녀는 스테파니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녀 대신 나리엘리를 선택하자 스테파니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두운 동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소녀와 친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엘리의 신뢰를 얻고 구한 가족의 일원이 된 후 스테파니는 친구에게서 개인 물품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포츠 연습 후 땀에 젖은 티셔츠를 훔쳤고 그녀의 빗에서 머리카락을 뽑았고 점심 식사 후 사용한 숟가락을 가져갔고 심지어 나리엘리가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을 때 쓰레기통에서 피 묻은 휴지를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이 모든 물건을 오래된 묘지로 가져가 의식을 거행하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빙의의 한 형태로 영혼을 나리엘리에게 묻기 위한 것이라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거기서부터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스테파니는 홍수로 인해 파헤쳐진 지역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인간의 유해 조각, 뼈 조각, 부분적으로 부패한 조직을 파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묘지 흙과 섞어 몇 달에 걸쳐 서서히 나리엘리의 음식과 음료에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백에 겁에 질린 나리엘리의 부모는 스테파니를 지역 경찰서로 데려가 그녀의 이야기를 반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했지만 당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법에 따라 요술이나 영적 의식과 같은 신비로운 관행은 형사 또는 행정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의도적인 독살과 같은 더 심각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요. 결국 그녀는 인간의 유해와 흙을 포함한 혼합물을 나리엘리에게 먹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독성 검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공식 사망 원인은 자연사로 기재되었습니다. 구한 가족은 시신을 발굴하거나 사설 법의학 조사를 의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역 병원에는 그러한 절차를 위한 시설과 전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샘플은 수도로 보내져야 했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 몇 달간의 대기자 명단, 유해의 냉장 보관에 대한 일일 요금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한 증거 없이는 법정에서 스테파니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나리엘리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것은 지역 전설이 되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론과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4가지 주요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 특히 초자연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스테파니의 저주가 효과가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묶인 영혼이 의식 마법을 통해 서서히 나리엘리의 생명을 빨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그러한 관행은 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스테파니가 나리엘리를 쿠루병으로 알려진 희귀하고 치명적인 신경질환에 감염시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기 3기병은 한때 사후 의식적 식인 풍습을 행했던 파푸아뉴기니 부족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쿠루병은 잠복기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이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가장 그럴듯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흑과 부패한 인간의 유해를 섭취함으로써 나리엘리는 그녀의 중추신경계를 공격하는 신경독이나 박테리아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언어 상실, 삼키지 못하는 것, 심각한 운동장애와 유사한 떨림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론은 심리적 원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부에서는 나리엘리의 급격한 쇠약이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생각에 따르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추고 극심한 탈수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 시민성 상태에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리엘리에게 일어난 일의 정확한 원인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